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이 토론회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중앙법원 형사부 판사께서 좀 갑작스럽게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준법 감시 제도를 도입하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삼성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좀 다소 갑작스럽지만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것이 이제 2월 5일 날 금년 2월 5일 날 첫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다소 갑작스럽게 또 다른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물론 금융기관에서는 준법감시제도가 있습니다만 또 회계감시제도도 있고요. 이제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준법감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것이 양형 거래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과연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특히 이제 삼성이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킴으로 해서 재계 특히 기업계에 타 기업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들의 초미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기업법연구소 제가 이제 한국기업법연구소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기업법연구소 주최로 오늘 이 귀한 분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우선 발제는 제가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 우리 최성재 변호사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리 최성재 변호사님은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또 역시 상법을 가르치고 그 이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내 변호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준법감시위원회 제도에 대해서 아주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다음 이제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법무법인 발언의 천재민 변호사님, 그다음 법무법인 참진의 전지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제가 이제 제1주제 발표로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혁신적 실행 프로그램 제시할 때라는 주제로 한 20분 내지 30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각 30분씩, 그다음에 이제 토론은 토론자 마음에 달렸습니다. 많이 하시고 싶으면 많이 하시고 얼마든지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설치가 되었는데 또 이제 1월 17일 4차 공판에서는 재판부에서 삼성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되어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운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도 오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이게 재판거래에 이어서 사법부의 재판거래에 이어서 이거는 양형거래라고 이제 비판하는 시민단체, 노동단체 또 부당거래라고 비난하는 또 이제 일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도대체 무슨 논리냐 하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서울 고등법원 판사는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과 같은 그런 준법감시인 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사실은
기업에 대한 것이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아닌데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제8장은 범행 당시 이미 준법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을 경우 기업의 가실 점수를 깎아준다라고 하고 있는데, 삼성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에는 이런 준법 제도가 없었고 2월 5일 날 갑작스럽게 사후에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국 연방 법원 양형기준 8장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괜히 이걸 아전인수 격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양형을 낮춰주기 위한 그런 꼼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제8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게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각주 일본에 보면 이렇게 딱 치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또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 가면은 또 2018 가이드라인스 매뉴얼 annotated 이렇게 또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클릭해요. 이 클릭하면은 8장의 조문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 8장에 보면은 먼저 이제 8C 2.5.F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효과적인 법규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충족한 경우 과실 점수를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F 다음에 G가 나옵니다. G에서 자체 조사 보고, 수사 등 협력 또는 책임 수용 자세 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과실 점수를 깎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를 지나서 8D 1.4.1항에서는 사후에도 효과적인 법규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법원에 제출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낼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재미있는 것은 사후에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장은 제일 중요한 건데 8조 이게 우리는 조문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뭐 미국 사람들은 섹션이라고 그러죠. 섹션 8 A1.1 요거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챕터 8 제8조의 적용 범위, applicability, 적용 범위거든요. 적용 범위 해가지고 해설이 나오고 있는데, this chapter applies to the sentencing of all organizations for felony and class A misdemeanor offens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해보면 제가 순전히 그냥 해석한 건데 아무렇게나 이 장은 중죄 및 A급 경범죄를 저지른 모든 조직에 대한 판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면은 각 조문에 대한 코멘트가 있어요. 이 코멘트는 해설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해설해 보면 조직은 개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비주얼이 아닌 perso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란 또 그 밑에 바로 해설이 나오는데 기업, 파트너십, 협회, 합자 주식회사, 조합, 신탁, 연금기금, 비법인 단체, 정부 및 정부의 정치적 하부기관, 비영리기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우리로 말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까지 포함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 사람에 대해서도 그 보면 조직이 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사람 자체도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직이 책임을 지고 그 사람 자체도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사람은 7장 앞에 조문 1장에서 6장까지가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은 조직에도 형벌을 가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에 범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일단은 조직은 법인격 그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판사가 이제 효과적인 법규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이제 8장 파트 A에 8A12B 또 2D에 보면은 법규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과실 점수를 적용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효과적인 법규 준수 및 윤리 프로그램은 상세히 또 거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보통 7가지의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 강령 또는 가치 선언에 대하여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확립할 것.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감독해야 하고 효과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해라. 또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직무 지휘에서 배제하라. 또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라. 또 내부 고발자 휘슬블로어 핫라인을 가동해라. 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또 범죄 행위가 탐지되었을 때는 유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실효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7가지 이것도 제가 순전히 그냥 혼자서 번역해 본 건데요. 뭐 우리나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우리 서울 중앙지방법원 판사가 회복적 사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6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만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역사회와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관련 당사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범죄로 야기된 손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 당사자의 능동적 자발적인 참여, 공동체의 역할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우리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논문을 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소개해놨고요. 물론 이제 뭐 우리 과거에는 제압을 탄력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 누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의 법칙입니다. 그거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에 1750년 쐐기 문자로 되어 있는 그 비석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는 이거는 너무 그 반문명적인 거죠. 똑같이 처벌한다는 것은 그것은 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는 없어졌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미국의 제8장 그것이 우리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 여러 그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뭐 무슨 8장은 조직에 대한 양형 기준이고요. 또 범행 당시에 이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적용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도 또 미국의 뭐 양형 기준이 한국에 적용될 리는 도저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얘기를 한 것은 어차피 이 부회장이 무슨 개인적인 품성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개인적인 품성이 나빠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저지른 건 아니단 말이죠. 어떤 그 조직 문화 운영상의 문제, 기업의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8장에 나와 있는 기업의 운영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사후에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후에라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양형 거래, 재판 거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판사는 또 이제 가끔 여기 이제 우리나라 양형 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뭐 회계, 반성,
반성문 이런 걸 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다 이제 회복적 사법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적 사법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판사님이 또 너무 이제 훌륭하게도 회복적 사법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논문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한번 실제 재판에도 한번 적용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 이 재판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이 사건 아니라도 판사들은 흔히 이제 형사 피의자가 딱 하고 할 때는 좀 그 반성문 좀 써와라 이런 식으로 자주 권하거든요. 그 차원이지 뭐 그렇게 뭐 양형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그러면 뭐가 적용되느냐? 당연히 한국 형법과 대법원의 양형위원, 우리나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우리 대법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양형위원회 딱 나옵니다. 양형위원회 클릭하면 거기 양형 기준이 쫙 나오고 감경사유, 가중사유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봤더니 일단 경감할 사유로서 이제 우리 이 사건은 사실 뇌물죄와 횡령죄거든요. 뇌물죄를 보면 7페이지 5째 줄 밑에서 나오는데 일반 양형인자로서 소극적인 가담,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외에도 진지한 반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그런데 진지한 반성을 판사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재판정에서 잠깐 얼굴만 보고 마는데 그래서 미리 좀 진지한 반성에 객관적인 태도를 보여봐라라고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뇌물죄, 이것도 이제 뇌물죄 횡령죄인데 뇌물죄 집행유예 사건도 보면은 주요 참작 사유에서 소극적 가담, 상사의 지시나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을 들고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도 특별 양형인자로서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인 범행 가담, 일반 양형인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감경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판사가 이제 합의를 했냐, 반성문 써봐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뭐 이 부회장 뭐 성격이 못됐다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아주 이거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운영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 8장 미국 연방 법률 양형규정 제8장에 나와 있는 그게 조직에 관한 거니까 그거를 참조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암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제 일반 그 뭐 소년범이라든지 일반 성년이라도 마찬가지인데 반성문 써봐라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부회장은 당신은 반성문 자격도 없어, 반성문 쓸 자격도 없어,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기업인에 대한 범죄 그 오버 크리미널리제이션 국가입니다. 너무 그 과잉 범죄가 뭐 2,300개 정도 기업인 처벌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2,000개 정도는 또 사업주를 영업주를 처벌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거기다 또 뭐 특정 경제문제 가중처벌법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기업에 대해서 완전히 범죄인 시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을 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8페이지입니다. 우리 지금 형사소송법 307조 1항에 보면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이걸 증거재판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절차는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을 이념으로 하기 때문에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은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증거재판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보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 사실은 뭐 삼성의 경영권 승계, 뭐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인 청탁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찾아볼 수 없다 보니까 그냥 암묵적인 서로 뭐 교감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묵시적 청탁이라는 완전 새로운 용어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어떤 형법 교과서에도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보기엔 참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경우에도 적극적인 자기가 청탁을 한 게 아니고 수뢰자에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보지만은 있었다 하더라도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위에서 나간 것처럼 뭐 소극적 가담하고 딱 맞는 거죠. 또 뇌물죄 집행유예건에 보면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법 시스템의 점검, 또 차후에 준법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 이런 것을 하면 충분히 감명 또는 양형 결정에 참고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재판부의 견해는 매우 좀 진취적인 그런 그 사고 방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가해인 범죄 상황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준법 감시 제도가 도입이 돼야 하고, 이게 도입이 되다 보면 우리나라의 그 과잉 범죄화도 점점 개선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상법에 준법 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주요 주주 등 이해관계자 거래 위반의 경우에만 회사에 가해지는 양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범위가 말이죠. 주요 주주의 이해관계자 거래, 여기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이게 적용될 수가 없는 거고, 또 회사에 대한 회사와 범죄자가 양벌 규정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 회사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규정이죠. 쓸모가 진짜 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회사가 과연 있을지 이때까지 제가 보기엔 사건이 거의 없지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적용 거의 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 거죠. 너무 웃기는 게 주요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있을 때 회사를 면책시킨다. 예, 회사와 그 범죄자가 양형 규정으로 돼, 양쪽 다 처벌받는 규정으로 돼 있을 때 이때 회사를 면책시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는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설치는 사실은 이거는 정관에도 없는 거고 무슨 그 법률에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이걸 만들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사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알고 보면은 원래 그 이사회의 기능은 뭐냐면 감독과 의사결정 기능,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의사결정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감독 기능이죠. 그래서 이사회의 기능은 감독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이사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준법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3월 11일 날 느닷없이 부회장에게 4가지를 요구했습니다.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경영권 승계, 계열사 노동 이슈, 시민사회 소통, 위원회 역할에 대한 우려 불식, 이런 조치를 방안을 만들어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30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일단은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준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좀 오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영권 승계는 사실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 기업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그 오너들이 대개 60, 70이 돼가지고 전부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 게 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65%나 내야 되기 때문에 1천억을 갖고 있는 회사가 650억을 내면 나머지 350억 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경영권을 국가에 헌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평생에 피땀 흘려 일군 그 자신의 재산을 국가의 65%를 헌납하라는 건데 이거 고민 안 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삼성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기업의 우리 한국 기업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삼성의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뭐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하는 것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있었다라고 자백을 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양심의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걸 어거지로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까? 이거 강요하는 거죠. 그런 말을 강요하는 자체가 양심에 위반해서 강요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헌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호조 원칙,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문호조 원칙을 버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은 이미 문호조 경영 방침을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또 사과도 했어요. 이제는 뭐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고 반복된 사과는 브랜드 이미지만 손상이 되고 삼성의 그 국제 인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에 큰 타격만 입을 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누구의 일이냐? 그게 바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일이 아니겠어요? 예. 준법감시위원회 뭐로 만들었습니까? 그냥 과거사나 들치고 뭐 이것저것 지시나 하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이사회에 권고하고 오너에게 권고하고 직원들에게 권고하고 이렇게 법률을 이렇게 잘 지켜라.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프로그램 만들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하고 그다음에 또 그 성과를 평가하고 이게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가만히 있을 테니 너희들이 만들어서 갖고 와봐 한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조금 이건 뭐 하는 거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래 이거 하라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국 최고의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까? 전문가가 만들어야지 이걸 누가 만들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할 일을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준법 감시 모델을 제시하고 특히 삼성그룹에 적합한 모델을 스스로 개발해서 제시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되는 그것이 소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는 방안 강구를 해라. 조치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위원회를 확고하게 위상을 좀 확고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자기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 말이 많으니 앞으로 말이 나오지 않게 아주 확고하게 위상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준법감시위원회의 그 회사 내에서 분명한 위치, 자리매김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뭐 조직이 외부에 있든 내부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일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자칫 그 준법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자신들의 조직 내에 위상을 바로 잡겠다 하는 그런 욕심으로 좀 비춰지지 않는가. 이런 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게 자신들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좀 너무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그 준법감시위원회의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꼭 천상 꼭 무슨 과거사 청산위원회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좀 전향적으로 앞으로 삼성이 준법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잘 지키도록 권고하고 또 사후에 평가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과거에 있지도 않은 일들을 들춰내가지고 이게 뭐 승계하고 다 관련이 있으니까 사과하고 근데 지금 재판 중인 사실을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죄를 자백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재판에 영향을 주고 경영에 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는 앞으로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우리 준법감시위원회가 만들고 그것을 삼성이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런 미래를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아울러 이제 이 기회에 저는 삼성 재판부에 바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국가를 빈곤에서 구출할 수 있는 것은 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과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좀 재판부가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저는 이제 법학자이지만은 또 제가 잘못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판사와 검사가 되면 그냥 기업을 잡는 일만 그냥 열심히 하는 그런 게 아닌가 늘 좀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만은 이 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대기업의 총수들은 참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정부 인사가 수시로 오라가라 하면 또 그 가서 쓸데없는 얘기 듣고 또 뭔가 또 내놔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그런 의뢰 위치에 있는 것이죠. 누가 감히 제왕적 대통령 지시에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1920년대 말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쓰나미가 앞으로 닥쳐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을 먹여 살리고 외화를 획득해 위기를 버티게 해주는 것은 기업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공무원이 하겠습니까? 정치가가 하겠습니까? 학생이 하겠습니까? 결국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울러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원동력은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 기업가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 기업가를 너무 그렇게 몰아치고 곤혹스러운 위치에 빠뜨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